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변곡점이 나올지 아닐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곡점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되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짜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해야 변곡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정말 잘 끌고 온 거니까 그 초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뭐 있나요? 그냥 랠리였죠, 랠리.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상승이었다는 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의 이제 상대적 강세, 뭐 요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딱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시클리컬 반도체의 조정이 금요일 날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에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지만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노이즈 요새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초부터 코스닥 이야기를 우리나라 시장 하면서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초부터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죠.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조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게 특별한 조정 전환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올랐냐라고 하면, 아마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뭔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언론으로 나오면서부터 지난주에 코스닥이 급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자고 하면, 뭔가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뭐 리딩방적 행태, 뭐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면 특별한 제도 정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 발표도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코스닥에 대한 기대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참여펀드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좋은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난주의 강세는 일종의 내러티브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사실 시장이 항상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렇게 오르나요? 그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유동성이 폭증하게 되면 그럼 시장은 강세를 보이잖아요. 요번 지난주 코스닥이 바로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유동성 유입에 따른 강세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동성 유입의 원천은 바로 ETF 설정자 수의 증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코스닥 차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표 코스닥 ETF, 코덱스 150 ETF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까지 한산한 거래량이 지난주 들어서 엄청나게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ETF가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신규로 설정되는 좌수 자체가 증가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로 설정 좌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코덱스 입에 코덱스 코스닥 150 ETF를 운영하는 삼성자산 운영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늘어난 설정 자수만큼 편입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그런 강세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유동성 효과가 굉장히 단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에코그룹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래소에서 2차전지 주식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강세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코그룹만 초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단적으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코스닥의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약했던 코스닥이 그냥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일종의 평균 회귀 민 리버전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고 로봇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산업적으로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코스닥 시장 전체의 유동성 유입에 따른 시장 상황이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 결국은 섹터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특별한 내러티브의 상황이고 유동성 유입에 따른 상황이고 구체적인 모멘텀은 부재하다라고 하면 현재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 흐름은 평균 회귀니까 그냥 평가 절하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더 로지컬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추세잖아요. 근데 추세가 이례적으로 강화된 겁니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거고 이걸 보시더라도 이런 완만한 추세가 이런 추세로 이례적으로 추세가 강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추세가 강화되는 건 저는 그러니까 이런 급등을 저는 추세의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보다 더 강한 하락이 나와야 변곡점이 나오고 이 추세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급등보다 더 심한 하락이 나오는 게 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파른 급등이 나오면 피크아웃이야, 클라이막스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추세가 더 강화됐다. 그래서 이 추세가 더 기간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주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에서도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좀 약하기 시작을 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 코스닥 소부장도 분명히 반도체 중에서 강세를 보였던 게 지난주에 흐름이 있었고 코스닥 소부장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요때 시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이 빠지냐 안 빠지냐 저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빠지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주간 시황에 제가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릴 때 올라갈 때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올라갔다. 그러니 이게 정말로 피크아웃의 형태가 된다고 하면 빠질 때도 그만큼의 변동성을 수반한 채 빠져야 한다. 그런데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한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14%, 13% 이렇게 오르는데 조정받을 때 3%, 4%, 5%로 조정을 받으면 이건 변동성이 감소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세 자체는 굉장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조정이 이런 급등했을 때 상승 변동성보다 일일 변동폭 자체가 만약에 작아지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 꼭 평균 회귀의 흐름이라고 해서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평가 절하할 수 있겠죠. 이 상승 변동성만큼 똑같은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변동성을 가지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평가절하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으세요? 그거 아세요? 이번 주 이제 코스닥의 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 조정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모두 다 지난주 올라갔던 거 다 오버히트 하는 형태로 나올 거냐 오버히트 하지 않는 형태로 나올 거냐 그거 어떻게 나올지 가늠은 되십니까? 저는 그거 가늠 안 되거든요. 왜 가늠이 안 되냐면 이게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질까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추세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작다.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평균 회귀라고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추세가 강해진 상황의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말이 빠르거나 말이 좀 너무 씹히거나 그러지 않죠?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채팅으로 또 남겨주시면 그러면 또 제가 다음에 또 수정하고 하면 되니까요. 저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잘 주셔야 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앞서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금 수준은 아니었지만 약간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단 말이죠. 요걸 고려해 보면 특히 우리 시장은 이 시클리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조정 가능성은 일단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투자 심리학도 공부를 조금 해보고 많이 했다라고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석박사도 아니고요. 그래도 관련한 책들도 조금 보고 이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인간이 보통 보면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익은 확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실에서는 그래서 확정보다는 조금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주식은 팔려고 하고요. 물리는 주식은 도박을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려 있으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당연히 이익 실현 욕구가 진짜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 반도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끌고 오셨다. 저는 우리 찐생 여러분들은 그거 다 끌고 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충분히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뭔가 케빈 하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금도 그동안 가장 반도체만큼이나 가장 셌던 자산이 금이었는데 금도 뭔가 바뀌고, 비트코인은 아래로 주저앉고 있고, 그러니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도 조금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주 어떠실까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이익 실현 욕구가 진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많이 올라서 불안하고 수익이 많이 나서 팔고 싶은데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도 살짝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이익 실현 심리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 초반에는 일중이건요, 일간이건 일단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결국은 변곡점이 되느냐 아니면 변곡점이 안 되느냐,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앞서 제가 코스닥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돼야 변곡점이 되지? 요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면 하루에 진짜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해서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KLA 코퍼레이션 봤던 정도로 한 지난 2, 3일이 아니라 지난 4, 5일 혹은 1, 2주의 하락이 그대로 되돌려지는 그 정도의 하락이 나와야, 그래야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보시면 추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추세가 더 가팔라진 상황에서 실제로 변곡점이 나오려면 이 가팔라진 추세보다도 더 급한 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올랐던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이틀 정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나와야 정말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강해질 때 오히려 더 좋은 시그널이다. 왜? 변곡점이 나오기 어려워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이 되려면 정말 큰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무조건 나올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정도 시그널을 미국의 금요일날 미국의 반도체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이런 초급락이 나올 거다라는 단정을 하지 않는 시각에서 이번 주 초반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지켜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시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말 이 반도체 주식들을 잘 끌고 오셨다고 한다면 일단 진짜 이번 주에 정말 일종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엄청 잘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것도 예술적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요 욕심만 조금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 그 욕심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 욕심이 오히려 판단의 실수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했지 안 했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죠.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늘려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끌고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추세가 충분히 빠지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팔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점에서 팔겠다고 하면 여기서도 팔렸을 것 같고 여기서도 팔렸을 것 같고 여기서도 팔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나는 고점에 팔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 여러분들 이제 저랑 이야기 많이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괜히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또 뭐 제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뭐 최근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당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그 반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되게 이제 매매 관점에서 한번 봤다면 내용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꼭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저는요, 메모리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개가 많잖아요. DDR도 있고, 그 다음에 SRAM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통신칩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낸드도 있고, 사실 메모리도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구조적으로 진짜 안 좋은 반도체가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게 낸드입니다. 왜냐면요. D램도 결국 모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이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D램도 공급 증가 때문에 사이클이 끊기기는 해요. 근데 결국 D램이 공급 증가를 하려고 하면 이 생산 라인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선단 공정을 올리려면 생산 라인 자체가 전 공정부터 후 공정까지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낸드는 D램은 옆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 낸드는 위로 쌓는 적층의 구조이기 때문에 빗크로스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D램보다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게 이제 낸드가 D램 대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최악의 이유인 거죠. 빗크로스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D램보다 낸드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공급 증가가 그래서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낸드라는 시장이 항상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꼭 필요해서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였죠. 근데 최근에 이게 추론 시장 때문에 낸드에서도 이렇게 볕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게 낸드가 본격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했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CES에서 ICMS라는 스토리지 레이어 자체 이 컨셉인데요. 요거를 발표하고 나서부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기는 합니다만, 추론 과정에서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낸드도 차용하겠다. 요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시간에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만 드릴 것 같아서, 결국은 뭐냐면 HBM 메모리로 또 이 메모리 병목이 해결이 안 되니 낸드까지 최하단의 레이어로 사용을 해서 이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ICMS,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 ICMS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엄청난 주가 급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도 조금은 시니컬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추론 시장에서는 강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진짜 추론 시장에서 강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저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추론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이런 추론 과정에서의 컨셉, 이거는 엔비디아가 추론 시장에서 엄청난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일종의 기대감 정도이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구나. 그래도 낸드가 좀 좋아질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요번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을 보니까 이게 낸드에서 또 성장이 꽤 크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낸드의 최강자죠. 하지만 낸드에서 하이닉스는 사실은 조금은 여류의 포지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낸드에서조차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지난주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딱 발표한 ICMS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지금 추론 데이터 센터에서 결국은 낸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미 채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조금 곁다리인데, 엔비디아의 구성을 보면은 이게 D램, 낸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S램의 활용도도 얘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가격이 비싼데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기억을 오래 못하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반도체를 SRAM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활용도도 높아질 이야기다, 이게 예정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 거로 봐서,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야,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초호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D램만 좋거나요, 딴 건 별론데 또 낸드만 좀 깜짝 좋아진다거나 뭐 요런 식이었거든요. 메모리의 호황도 대부분. 근데 지금처럼 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다 좋아지는 국면,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지만 이게 진짜 부담스럽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정말 부담스럽게 주가가 올랐는데, 다만 현재 업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업황 대비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게 진짜 너무 과할 정도로 오버프라이싱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승까지는 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황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모리 업황 가지고 주가 판단 못한다, 가장 주가가 먼저, 결국은 주가가 가장 똑똑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일단 요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고 매매 결정하실 때는 조금 숙고해서 정말 의미 있는 변곡점까지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팔면 지금 업황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변곡점 안 만들고 또 궁극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숙고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 너무 길죠, 오늘. 죄송합니다. 아이씨.
너무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세 위험, 요거는 간략한 부분이라서 요렇게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 합의된 관세안에 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요거를 시장은 웃겨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다음 달에 이게 대법원 판결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헌 결정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미국이 진짜 센 척한데 의외로 되게 잘 쫀다라는 것도 많이 느낀 게요. 지난번에 그린랜드 사태 있었을 때 덴마크가 나 미국 채권 팔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확 내려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덴마크에서 한 번 장기 채권 금리가 막 튀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덴마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채권 팔 거고 앞으로 안 살 거야 요 이야기 하니까 장기 채권이 튀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트럼프의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확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다. 기본적으로 위험 가능성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칩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가격 급등 자체도 조금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반도체에다가도 관세를 더하면 그럼 미국은 진짜 물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은 지금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정도만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라이브 이젠 편하게 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결론 이어가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 받을 거 받고 여러분들과 또 좀 더 수다 떨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주까지 진짜 강력하게 보였고 코스닥까지 추세 강화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급등한 게 또 부담이고, 또 미국에서 반도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후달리는 상황이고, 이번 주까지 잘 끌고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변곡점이 나올지 아닐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곡점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되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짜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해야 변곡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정말 잘 끌고 온 거니까 그 초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의 흐름, 결국은 핵심적으로 미국 반도체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요거와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떤 수준으로 흔들리는지, 만약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린다고 할 때 다른 영역들은 어떻게 흔들리는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